18년 만에 돌아온 한 남자. 잃어버린 기억과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서울 시내 한복판, 특급 호텔 3층 예식장 로비는 이른 오전부터 분주했다.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쏟아내고 입구부터 복도 끝까지 줄지어 선 대형 화병마다 순백의 백합과 장미가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공간 전체가 고급스러운 향기로 가득했고 바닥의 대리석은 하객들의 구두 소리를 부드럽게 흡수하며 반짝였다. 한미정은 로비 한쪽에 마련된 신랑 측 혼주석 옆에 서서 한복 저고리 깃을 다시 한번 매만졌다. 연한 자주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 예식장 직원이 어머님 피부톤의 딱이라고 추천했던 조합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색했다.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매일 새벽 시장 배달을 다니며 단련된 몸은 여전히 고닫고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준비한 탓에 볼에는 약간의 홍조가 떠올라 있었다. 어머니, 혼자 키우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첫 번째 하객이 축의금 봉투를 건네며 건넨 말이었다. 미정은 습관처럼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뭐려. 아이가 워낙 착해서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의사까지 만드셨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칭찬과 위로가 뒤섞인 말들이었다. 미정은 존경이라는 단어가 떨어질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다. 존경받기 위해 그렇게 산 게 아니었다. 그저 아들이 굶지 않게 학교에 갈 수 있게 남들처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을 뿐이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또 다른 하객이 다가왔다. 신랑 아버님은 안 오셨어요? 순간 미정의 입가에서 미소가 살짝 굳었다. 예상했던 질문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는 느낌이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하객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미정은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 뒤로 18년 전 그날이 스쳐 지나갔다. 외항선 기관사였던 남편 정도현. 러시아로 향하던 화물선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폭발과 함께 여러 선원이 실종되었다. 사흘 뒤 해경이 발견한 건 부서진 선체 일부와 몇 점의 구명조끼뿐이었다. 도연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법원은 6개월 뒤 사망 선고를 내렸고 미정은 27살 청년의 영정사진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서야 했다. 그날 이후 미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 6살이던 민수를 안고 월세방 보증금조차 간신히 지킬 수 있었던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통시장 청소를 시작으로 하루를 열었다. 오전에는 도시락 배달, 오후에는 마트 계산대,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만큼 일했고 밤에는 민수의 숙제를 봐주다 책상 앞에서 잠들기 일쑤였다. 그렇게 10년을 버텼다. 민수가 의대에 입학했을 때 미정은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학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아이를 끝까지 졸업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대출을 받고 일을 더 늘렸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성적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조금이라도 보태려 애썼다. 그리고 오늘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예식장 반대편을 바라봤다. 신부 측 혼주석에는 중년 부부가 나란히 서 있었다. 남자는 말끔한 양복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고 여자는 은은한 화장에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하객을 맞으며 때때로 서로를 바라보고 눈빛을 나누었다. 자연스럽고 따뜻하고 아무렇지 않게 함께였다. 미정의 시선이 자신의 옆자리로 향했다. 빈자리였다. 누군가 앉을 법한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예식장 직원이 하객용으로 쓸까요? 하고 물었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 자리는 원래 도연의 자리였다. 비어 있어도 아무도 앉지 않아도 그 자리만은 남겨두고 싶었다. 하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커졌다. 예식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미정은 손으로 눈가를 가볍게 눌렀다. 울면 안 됐다. 오늘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온전히 웃어주고 싶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예식장 플래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오늘만큼은 아무 걱정 없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18년간 혼자 버텨온 세월의 무게를 생각하면 오늘 하루쯤은 그 무게를 내려놓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미정은 로비 입구 쪽을 다시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곧 신부 측 귀빈들이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한복 치마를 가볍게 털어내고 어깨를 펴고 다시 한번 혼주로서의 미소를 입가에 걸었다. 그때였다. 신부 측 사돈 어르신 도착하셨습니다. 예식장 직원의 외침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다. 미정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회전문이 천천히 열리고 여러 명의 수행원들이 먼저 들어섰다. 그들은 정장 차림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마치 대통령 경호팀처럼 주변을 살피며 움직였다. 저분이 이상민 회장님이시래요. 옆에 서 있던 친척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러시아, 일본 쪽으로 바다 사업하시는 큰손이라던데. 재벌급이래. 아이고,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데 장가가는구만. 주변에서 감탄 섞인 웅성거림이 흘러나왔다. 미정은 덩달아 긴장했다. 사돈이 될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다. 민수는 그저 장인어른이 사업하신다고만 했지 이 정도 규모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수행원들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회색빛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키는 175cm 정도, 어깨는 넓고 허리는 곧았다. 머리는 짧게 깎아 단정했고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다. 걸음걸이에서 여유가 느껴졌다. 세상을 자신의 속도로 살아온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었다. 이상민 회장님, 이쪽입니다. 예식장 지배인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안내했다. 이상민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 안쪽으로 들어섰다. 그 뒤를 한 사람이 더 따라왔다. 검은색 맞춤 양복을 입은 남자였다. 이상민보다는 조금 젊어 보였지만 50대 중후반쯤으로 보였다. 양복 핏이 완벽했고 흰 셔츠 커프스에 은색 커프링크스가 은은하게 빛났다. 목에는 고급스러운 회색 넥타이가 단정하게 메어져 있었다. 남자는 수행원들과 약간 거리를 두고 걸어오고 있었다. 이상민 회장과 나란히 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뒤처지지도 않았다. 적당한 거리, 예의를 갖춘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다. 미정은 그저 막연히 회장님 일행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바라봤다. 그런데 그 남자가 로비 중앙을 지나며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다. 미정의 숨이 멎었다. 얼굴이었다. 광대뼈의 각도, 눈꼬리가 살짝 내려간 모양, 입술선, 턱선, 목의 굵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18년 전 영정사진으로 남았던 그 얼굴. 매일 아침 불단 앞에 올려놓고 향을 피우던 그 얼굴. 민수가 닮았다고 눈을 감으면 보인다고 했던 그 얼굴. 정도연의 얼굴이었다. 아니, 그럴 리 없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착각일 거라고,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셋은 있다고 하지 않나. 하지만 눈을 떼지 못했다. 남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고 샹들리에 불빛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는 순간 미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코 옆에 작은 점, 눈썹 끝이 살짝 치켜 올라가는 각도, 왼쪽 귀가 오른쪽보다 약간 더 튀어나온 것까지 틀림없었다.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복사한 것처럼, 아니 그 자체였다. 한미정 여사님 맞으시죠? 이상민 회장이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미정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얼떨결에 악수를 받았다.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이상민 회장은 미정의 긴장을 오해했는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좋은 날인데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가족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쪽은 제 오랜 동업자이자 친구입니다. 이상민 회장이 옆에 남자를 소개했다.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석진이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 미정의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다. 목소리의 톤, 말을 끝낼 때 살짝 내려앉는 억양, 비읍 발음을 할 때 입술이 움직이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도연의 것이었다. 18년 전 그날 아침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다. 한미정입니다. 미정은 거우 자기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다. 강석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는 이상민 회장 옆으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알아봄도 당황함도 의아함도 그저 처음 만난 사람을 대하는 정중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미정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혹시 연기하는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모른 척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너무나 투명했다. 진심으로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옆에서 작게 물었다. 미정은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조금 긴장돼서 그래. 천천히 하세요. 오늘 주인공은 저이니까요. 민수가 엄마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다. 미정은 그 따뜻함에 겨우 숨을 돌렸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강석진을 따라갔다. 그는 이상민 회장과 나란히 예식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걸음걸이. 왼발을 디딜 때 살짝 무게 중심이 바깥쪽으로 기우는 버릇.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을 때 엄지만 밖에 걸치는 습관. 모든 것이 도연이었다. 저 사람 누구예요? 미정이 옆에 있던 예식장 직원에게 물었다. 아, 강석진 회장님이요? 이상민 회장님이랑 같이 사업하시는 분이래요. 러시아 쪽 해운업 쪽으로 엄청 큰 손이시라던데요. 러시아. 미정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도연이 사고를 당한 곳도 러시아행 화물선이었다. 그곳 바다에서 실종됐고 시신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사업한다는 남자가 도연과 똑같은 얼굴로 눈앞에 서 있다. 혹시 아닐까? 미정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세상에 그렇게까지 똑같은 사람은 없다. 얼굴만이 아니라 목소리, 걸음걸이, 몸의 습관까지 똑같은 사람은 저 사람이 도연이야.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다.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할 것이다.
18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니. 그것도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분으로. 하지만 미정의 가슴은 알고 있었다. 18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몸을, 목소리를, 그 존재 자체를 잊을 수 없었다. 내 사람이야. 살아있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강석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예식장 본식이 시작되었다. 입장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화이트 카펫 위로 신랑 민수가 먼저 들어섰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정은 억지로라도 집중하려 애썼다. 오늘은 아들의 날이었다. 다른 생각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미정의 시선은 자꾸만 신부 측 하객석 앞쪽으로 향했다. 세 번째 줄 통로 쪽 좌석. 강석진이 앉아 있는 자리였다. 그는 반듯한 자세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식장의 조명이 옆에서 비추자 그의 옆얼굴 윤곽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신부가 입장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아버지 이상민의 팔에 기댄 채 천천히 걸어왔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미정도 일어섰지만 눈은 여전히 강석진을 보고 있었다. 그도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오른손이 목덜미를 가볍게 쓸어내렸다. 한 번, 두 번, 엄지와 검지로 목 뒤쪽을 살짝 누르듯 문지르는 동작이었다. 미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연의 버릇이었다. 긴장하거나 불편할 때면 항상 하던 동작. 결혼식 날도 민수 출산실 앞에서도 배를 타러 가기 전날 밤에도 그랬다. 왜 그래? 물으면 그냥 습관이야라고 대답하던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다. 신랑 신부가 단상에 올라 마주섰다. 주례가 단상 위로 올라와 축사를 시작했다. 사랑은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약속입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지만 미정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강석진이 다시 자리에 앉았고 미정도 따라 앉았다. 혼주석에서 신부 측 하객석까지는 약 10m 정도의 거리. 사람들 머리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가 앉으면서 다리를 꼬았다.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리고 오른발을 일정한 리듬으로 까닥까닥 흔들기 시작했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다. 발끝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도, 각도, 리듬까지. 미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도연도 그랬다. 회사 사람들과 통화할 때, TV를 볼 때, 신문을 읽을 때, 다리를 꼬고 앉으면 항상 발을 흔들었다. 가만히 좀 있어. 보기 싫어하고 툭툭 쳐도 5분 후면 다시 흔들고 있었다. 본인도 모르는 버릇이었다. 주례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부부의 도리입니다. 강석진이 왼손으로 턱을 괴었다. 팔꿈치를 무릎에 기대고 손바닥으로 턱 아래쪽을 받치는 자세. 그 상태로 주례를 바라보는 모습이 무척 편안해 보였다. 그리고 여전히 오른발은 까닥까닥 흔들리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미정은 고개를 숙여 눈가를 닦았다. 옆에 앉은 친척이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미정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목소리도 옷차림도 이름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작은 동작들, 의식하지 못한 채 몸이 기억하는 것들, 그것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미정은 정신을 차렸다. 민수와 수진이 단상에서 내려와 먼저 신부 측 부모에게 다가갔다. 이상민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딸과 사위를 맞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큰 절을 받았고 이상민은 사위의 어깨를 다독이며 무언가 말을 건넸다. 이어서 신랑 측으로 왔다. 미정이 혼자 일어섰다. 양옆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민수와 수진이 마주서서 절을 올렸다. 미정은 두 손을 모아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살아라, 민수야. 수진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가 고개를 들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날만 기다렸는데 뭐. 미정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목소리 끝이 조금 떨렸고 민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고생 많았어,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커줘서 고맙지. 두 사람은 짧게 포옹했다. 수진도 다가와 시어머니에게 인사했다. 미정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성격 좀 까칠해도 마음은 착하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잘 챙길게요. 신랑 신부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미정은 자리에 앉으며 다시 한번 강석진 쪽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왼손으로 턱을 괴고 오른발을 흔들면서 저 사람이 도연이라면. 미정은 생각을 이어갔다. 18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걸까? 왜 돌아오지 않은 걸까?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일부러 돌아오지 않은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도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가족을 사랑했고 민수를 목숨보다 아꼈던 사람이었다. 만약 살아 있었다면 반드시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억을 잃은 것뿐이다. 강석진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아온 것뿐. 그래도 살아있잖아.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예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퇴장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미정도 일어섰지만 시선은 여전히 강석진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가 일어서며 양복 재킷 단추를 채우는 모습, 목을 좌우로 가볍게 돌리는 동작까지 모든 것이 도연이었다. 어머님, 사진 촬영 준비하셔야 해요.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촬영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확인해야 해. 저 사람이 누구인지.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반 하객들은 1층 대연회장으로, VIP 귀빈들은 3층 별관 라운지로 안내되었다. 미정은 민수의 손에 이끌려 VIP 라운지로 올라갔다. 엄마, 사돈 어른들이랑 인사 나누셔야 해요. 그래, 알았어.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미정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먼저 걸어갔다. 라운지 안쪽 프라이빗 룸.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리고 넓은 원형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다. 이상민 부부와 신랑 신부, 그리고 몇몇 주요 인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중 한쪽 끝에 강석진이 앉아 있었다. 아, 사돈께서 오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이상민이 일어나 자리를 권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다가가 앉았다. 강석진과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대각선 방향이었다. 약 2미터 정도의 거리.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볼 수 있는 거리였다. 자, 우선 건배부터 하시죠. 두 아이의 앞날을 위해. 이상민이 샴페인 잔을 들었다. 모두가 잔을 들고 가볍게 부딪혔다. 미정도 따라했지만 시선은 계속 강석진을 향했다.
그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냅킨을 펼쳐 무릎에 올렸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웨이터들이 차례로 요리를 가져왔다. 전체 샐러드, 수프, 메인 스테이크 요리, 그리고 한식 코스로 된장국과 반찬들이 나왔다. 강석진이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소금과 후추통을 가까이 당겼다. 미정의 숨이 멎었다. 강석진은 소금통을 들어 국 위에 3번 흔들었다. 정확히 3번. 그리고 후추통을 들어 1번 뿌렸다. 역시 정확히 1번. 숟가락으로 가볍게 저은 뒤 다시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고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소금 3번, 후추 1번. 도연의 공식이었다. 미정은 손에 든 숟가락을 놓칠 뻔했다. 18년 전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여주면 도연은 항상 그랬다. 맛을 보고 조금 싱겁네하며 소금을 정확히 3번 뿌렸다. 왜 3번이야? 물으면 그냥 딱 맞더라고 하고 웃었다. 그리고 후추는 1번만. 후추는 많이 넣으면 맛없어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강석진이 국을 마저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움직였다. 그 모든 동작이 너무나 익숙했다. 강 회장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부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아니에요. 축하할 일인데요. 2분 정말 잘 어울립니다. 강석진이 부드럽게 답했다. 그리고 소매를 약간 걷어올리며 식사를 이어갔다. 셔츠 소매를 팔꿈치 위까지 걷는 순간 미정의 눈이 그의 왼손목에 고정되었다. 흉터였다. 왼손목 안쪽, 손목뼈 바로 위쪽에 희미한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세월이 지나 색이 많이 바랬지만 모양은 여전히 또렷했다. 가로 약 3cm, 세로 1cm 정도의 타원형. 미정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 흉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20년 전 신혼 때였다. 미정이 된장찌개를 끓이다 냄비 손잡이가 뜨거워진 걸 몰랐다. 도연이 식탁을 차리다 그 냄비를 맨손으로 잡았다. 아 뜨거워 소리치며 손을 뗐지만 이미 손목 안쪽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미정은 울며 얼음을 가져다 대주고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도연은 괜찮아. 이 정도야 하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화상은 흉터로 남았다. 앞으로도 내 몸에 당신 흔적이 남는 거야. 도연이 흉터를 보며 농담처럼 말했던 기억이 났다. 미정은 미안해하며 왜 조심하지 않았어 하고 투덜댔고 도연은 당신이 만든 거라 오히려 좋은데 하며 웃었다. 그 흉터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미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대화에 끼어들어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저기,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테이블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회장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강석진이 공손하게 답했다. 회장님과 저희 사돈 어른께서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다. 이상민이 잠시 강석진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뭐 좀 특별한 인연이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석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민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18년쯤 됐나요? 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항구 부두에서 일꾼들이 정신 잃은 사람 하나를 발견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미정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바닷물에 오래 있었는지 피부도 부어 있고 저체온증도 심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죠. 이상민의 말이 이어졌다. 의사들이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살아났어요. 일주일 정도 혼수 상태였지만 깨어났을 때 제가 가서 물었죠. 이름이 뭐냐고, 어디서 왔냐고. 근데 이 친구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기억을?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이름도 국적도 어떻게 바다에 빠졌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머릿속이 텅 비어 있다고 했어요. 다만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었죠. 강석진이 조용히 앉아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표정에는 담담함과 약간의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가 물었다. 제가 돌봐주기로 했죠. 어차피 항구에서 일할 사람도 필요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신기하게도 베일을 잘하더라고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밧줄 묶는 법, 화물 싣는 법, 기관실 다루는 법.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원래 선원이셨던 거 아닌가요? 수진이 물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암튼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같이 지냈죠. 근데 이름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강석진이라는 이름을요? 네. 바다에서 건진 사람이니까 강자를 쓰고 새롭게 사람답게 살라고 석진이라고 지었죠. 돌석의 사람 인자 말이에요. 미정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그렇게 함께 일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머리도 좋고 성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업을 시작했죠. 지금은 제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상민이 강석진의 어깨를 다독였다. 강석진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과찬이십니다, 형님. 과찬이 아니라 사실이지. 두 사람의 우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미정의 가슴속에는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18년 전 화물선 사고, 러시아 바다, 기억을 잃은 한국 남자, 베일을 몸으로 기억하는 사람,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혹시?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 회장님, 그 전에 가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다. 강석진이 천천히 미정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 잠시 흔들림이 지나갔다.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18년이 지났으니까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찾으러 왔겠죠.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건 저를 이미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미정은 민수와 수진을 배웅하고 로비 한쪽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하지만 결심은 서 있었다. 강 회장님. 미정은 로비를 나서려던 강석진을 불렀다. 그가 돌아섰다. 이상민은 이미 먼저 차를 타고 떠난 뒤였다. 수행원 2명만이 멀찌감치 떨어져 대기하고 있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단둘이. 강석진의 눈에 잠깐 의아함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죠. 두 사람은 호텔 1층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조용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지만 미정은 물만 주세요 하고 손을 저었다. 강석진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강석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정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거칠고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 18년을 일만 하며 산 손이었다. 회장님. 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이 없다고. 20 중반 이전의 삶이 통째로 비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 전에 가족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강석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했습니다. 수없이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처음 정신을 차렸을 때 매일 밤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근데 깨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꿈인지 환상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가 아메리카노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병원에서 몇 달을 보냈어요. 의사들이 여러 검사를 했지만 물리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했죠. 그냥 기억만 사라진 거라고.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고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찾으러 오겠지. 가족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강석진의 눈빛에 오래된 슬픔이 어렸다. 그때 깨달았어요. 만약 제게 가족이 있었다면 그들에겐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일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래 찾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급히 손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래서 포기하셨어요? 포기라기보다는 받아들였습니다. 제 과거는 끝났다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상민 형님이 이름도 지어주시고 신분증도 만들어주셨어요. 강석진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하지만 그래도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강석진이 천천히 미정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궁금했습니다. 매일 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미정은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다. 오늘 아침 집에서 끓여온 것이었다. 원래는 민수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거였지만 이상하게 가방에 그냥 넣어두게 됐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이거 드셔보시겠어요? 미정이 보온병 뚜껑을 열어 종이컵에 따랐다. 갈색빛 차가 김을 내며 흘러나왔다. 생강과 대추의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이게 뭔가요? 생강대추차예요.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강석진이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향을 맡아보고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이 맛. 그가 중얼거렸다. 눈을 감고 다시 한 모금 마셨다. 처음인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요. 미정의 가슴이 뛰었다. 익숙한가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치 오래전에 마셔봤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혀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종이컵을 내려다봤다. 미정은 알고 있었다. 도연은 겨울만 되면 감기에 잘 걸렸다. 그때마다 미정이 생강대추차를 끓여줬다. 이거 마시면 금방 나아하며 건네주면 도연은 당신이 끓여준 거라 더 잘 듣는 것 같아 하며 웃었다. 매 겨울 적어도 5-6번은 끓여줬던 차였다. 혀가 기억하고 있었다. 18년이 지나도 이름이 바뀌어도 회장님, 미정이 결심한 듯 말했다. 저 회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게요? 네. 하루만 아니 몇 시간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겠어요? 강석진은 잠시 망설였다. 이 여자가 왜 이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간절함과 슬픔, 그리고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다. 좋습니다. 가시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호텔 주차장으로 향했다. 미정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강석진이 자신의 차를 부르겠다고 했다. 검은색 세단이 앞에 섰고 기사가 차 문을 열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미정은 주소를 말했다. 성북동의 오래된 주택가. 강석진은 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다. 광화문, 종로, 해화동,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골목길. 여기입니다. 미정이 말했다. 차가 좁은 골목 초입에 멈춰섰다. 두 사람이 내리자 기사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하며 차를 돌렸다. 미정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었다. 강석진이 따라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발이 자연스럽게 위험한 곳을 피해갔다. 왼쪽 두 번째 보도블록 깨져서 들쑥날쑥한 곳. 오른쪽 감나무 앞에 움푹 팬 홍. 골목 중간에 미끄러운 맨홀 뚜껑. 모두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고 피해갔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도연이 매일 걷던 길이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아들과 산책할 때도 18년 전까지는 여기에요. 미정이 낡은 파란색 대문 앞에 멈춰섰다.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경고했다.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미정이 대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마당이 드러났다. 평상 하나, 화분 몇 개, 오래된 우물 펌프,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낡은 단층집. 강석진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익숙함이 밀려왔다. 들어오세요. 미정이 현관문을 열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작은 거실이 나타났다. 오래된 소파, 낮은 식탁, 벽에 걸린 사진들. 모두 시간의 흔적이 가득했다. 강석진은 벽의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아이의 사진이었다. 어릴 때부터 성장한 모습까지.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수학여행, 의대 합격. 그리고 오늘의 결혼식 사진. 민수예요. 우리 아들. 미정이 말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라벨에는 1997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다. 거실로 나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아기의 웃음소리였다. 까르르 웃는 맑은 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수야, 아빠야. 오늘 내가 첫걸음마를 했구나.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강석진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민수야, 예쁜 우리 아들. 아빠가 노래 불러줄게. 자장자장 우리 아기. 남자의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음정은 불안정했지만 따뜻했다. 강석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목소리였다. 자기 목소리였다. 아니, 정확히는 자기 목소리처럼 들렸다. 톤, 떨림, 웃음 섞인 말투까지. 이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누구 목소리예요? 미정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당신이에요, 강석진 회장님. 아니, 정도연 씨. 카세트 속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민수야, 아빠가 다음 달에 배 타고 나가야 해. 한 달 정도 못 볼 거야.
그동안 엄마 말 잘 듣고 아프지 말고. 아빠가 돌아오면 놀이동산 데려가 줄게. 강석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카세트가 계속 재생되었다. 여보, 당신도 몸조리 잘하고. 내가 없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당신. 빨리 돌아와요.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젊은 시절 미정의 목소리였다. 밝고 경쾌하고 행복이 묻어나는 목소리. 사랑해, 미정아. 나도 사랑해요, 도연 씨. 테이프가 끝나며 작은 딸각 소리가 났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석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출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어지럽게 회전했다.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자기 목소리. 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 자신이 했다는 말들. 이게 대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정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다. 낡은 앨범과 서류들 사이에 끼워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색은 발해 있었지만 그 속의 얼굴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거실로 돌아온 미정은 강석진 앞에 사진을 내밀었다. 이거 보세요. 강석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젊은 여자. 한복을 입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반대편에 남자가 서 있었다. 강석진의 숨이 멎었다. 남자는 3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짧게 깎은 머리, 검은 양복, 흰 셔츠, 그리고 얼굴. 그 얼굴이 문제였다. 자기 얼굴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20년 젊은 자기 얼굴이었다. 눈썹, 코, 입, 턱선, 귀의 모양까지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이 사람이 당신이에요. 미정이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다. 정도현, 내 남편이었던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가 민수, 우리 아들.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입학식이었어요. 강석진은 사진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사진 모서리가 약간 구겨졌다.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닮은 사람일 거예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요? 미정이 사진 속 남자의 왼쪽 손목을 가리켰다. 손목에 시계가 차여 있었다. 은색 금속 시계줄에 검은색 다이얼. 강석진은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봤다. 같은 위치에 같은 스타일의 시계가 있었다. 그는 이 시계를 러시아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차고 있었다. 이상민이 당신이 차고 있었던 거라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며 돌려준 것이었다. 우연이에요. 그럼 이것도 우연인가요? 미정이 다시 사진을 가리켰다. 남자의 왼쪽 눈썹 끝 작은 점이 있었다. 강석진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자기 왼쪽 눈썹 끝에도 같은 위치에 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도요. 미정이 사진 속 남자의 오른쪽 귀를 가리켰다. 귓불이 왼쪽보다 살짝 더 길었다. 강석진도 그랬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귀가 조금 특이하네 하고 말하곤 했다고 이상민이 얘기한 적이 있었다. 강석진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회장님. 미정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당신이에요. 당신이 정도연이에요. 18년 전에 러시아로 가는 화물선에서 사고를 당한 내 남편. 시신도 못 찾고 죽었다고 믿고 살아온 그 사람.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아무것도.
강석진이 소리쳤다. 목소리에 공포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저는 강석진이에요. 18년 동안 강석진으로 살아왔어요. 이상민 형님과 사업하고 러시아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왔어요. 저는 정도연이 아니에요. 몸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생강대 추차 맛. 집으로 오는 길. 된장국에 소금 3번, 후추 1번. 왼손목에 화상 흉터. 턱을 괴는 버릇. 발을 떠는 습관. 당신 몸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강석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한 기시감에 시달렸다. 익숙한 동작들, 낯설지 않은 공간, 혀가 기억하는 맛. 모든 것이 설명할 수 없이 자연스러웠다. 왼손목 흉터. 미정이 그의 손을 잡았다. 셔츠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자 반달 모양 흉터가 드러났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20년 전 된장찌개 냄비가 뜨거운 줄 모르고 당신이 맨손으로 잡았어요. 병원 가자고 했는데 당신이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흉터가 남았어요. 강석진은 흉터를 내려다봤다. 흉터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모양은 분명했다. 이건 증거예요. 당신이 정도연이라는 증거. 미정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18년 동안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매일 아침 영정사진 앞에 절하고 민수한테 아빠는 하늘에 계신다고 말했어요. 혼자 아이 키우고, 혼자 돈 벌고, 혼자 버텼어요. 그런데 당신이 살아 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으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이 날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이름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석진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18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주름, 거친 피부, 색바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간절했다. 저는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정도연.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도연아. 미정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부드럽고 애절하고 그리운 목소리로. 도연아, 당신이잖아. 그 순간이었다. 강석진의 머릿속에서 뭔가 스치고 지나갔다. 희미한 영상. 젊은 여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아기가 울고 바다 냄새가 나고 누군가 도연아 하고 부르는 소리. 으윽.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찔러왔다. 회장님. 미정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강석진은 벌떡 일어섰다. 안 돼. 지금은 정리가 안 돼.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눈빛은 공황 상태였다. 회장님,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미안합니다.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 강석진은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대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회장님, 도연 씨. 미정이 뒤따라 나왔지만 그는 이미 골목을 내려가고 있었다. 비틀거리면서도 빠르게 도망치듯. 대문 앞에 선 미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골목 끝에서 그가 돌아서며 잠깐 뒤를 돌아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혼란,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알아봄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서 사라졌다. 미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연아. 작은 목소리가 빈 집에 울렸다.
다른 사진들이 테이블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흩어졌다. 민수의 돌 사진, 가족여행 사진, 도연의 배 타기 전 마지막 사진들. 18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사진들이 이제 다시 빛을 보았지만 정작 그 사진 속 사람은 도망쳐버렸다. 미정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어깨가 떨렸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18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이제야 쏟아졌다. 다음 날 아침, 인천항 국제여객 터미널.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갈매기들이 항구 위를 선회하며 울부짖었고 크레인들이 느리게 움직이며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다. 출국 대합실은 러시아행 여객선을 기다리는 승객들로 붐볐다. 강석진은 창가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호텔로 돌아온 뒤 내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도연아, 당신이잖아. 그 여자 한미정의 목소리. 그리고 카세트 속 자신의 목소리.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회장님, 곧 탑승 시작됩니다.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어서지는 않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젯밤부터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가슴 한쪽이 계속 답답했고 머리는 무겁게 짓눌리는 것 같았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은, 아니 억지로 잊으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승객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행 여객선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플리즈 프러시드 투 게이트 3포 보딩. 스피커에서 한국어와 영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어서 러시아어 방송이 이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강석진의 머릿속에서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다. 러시아어. 그 익숙한 억양.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회장님. 비서가 놀라 다가왔지만 강석진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잠깐만.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지고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파도 소리, 사이렌 소리, 비명 소리. 그리고 영상이 떠올랐다. 플래시백. 화물선 갑판. 밤이었다. 거친 파도가 배를 흔들었고 어둠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성교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배의 목적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화재다. 모두 갑판으로 대피해. 누군가 소리쳤다.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뛰어다녔다. 젊은 선원 하나가 기관실에서 뛰어나오며 넘어졌다. 형님, 도와주세요. 강석진이 아닌 정도연이 그에게 달려갔다. 아니, 기억 속의 자신이. 일어나, 빨리. 도연은 막내 선원을 일으켜 세웠다. 구명조끼를 벗어 그에게 입혔다. 형님 건 어떻게 해요? 난 괜찮아. 넌 빨리 가. 도연은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도 벗어 막내에게 입혔다. 점퍼 주머니에는 지갑이 들어 있었다. 지갑 안에는 신분증, 여권, 그리고 작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형님, 빨리 가라고. 도연이 막내를 밀쳐 구명 보트 쪽으로 보냈다. 그 순간 기관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쾅! 불기둥이 치솟았고 충격파가 갑판을 휩쓸었다. 도연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난간을 넘어 바다로 떨어졌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다. 어둠과 추위. 귀가 멍했고 숨을 쉴 수 없었다. 팔을 휘저으며 수면으로 올라왔지만 파도가 계속 그를 끌어내렸다.
의식이 흐려졌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멀리서 타오르는 배의 불빛, 그리고 수평선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러시아 해안의 불빛이었다. 화면이 흐려지며 시간이 흐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차가운 무언가가 몸을 건드렸다. 모래였다. 해변의 모래. 파도가 그를 육지로 밀어 올렸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러시아어였다. 여기 사람 있어. 살아있는 것 같아. 빨리 병원으로. 의식이 완전히 꺼졌다. 그리고 다른 장면. 플래시백이. 작고 허름한 진료소.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러시아어로 쓰인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었다. 도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아팠고 머리는 텅 빈 것 같았다. 야, 이름이 뭐예요? 중년의 러시아 의사가 물었다. 도연은 입을 열었다. 뭔가 말하려고 했다. 혀가 움직였다. 도. 의사가 되물었다. 도연은 다시 입을 열었다. 도현. 하지만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입안에서 맴도는 소리일 뿐이었다. 이름인지 단어인지 아니면 그냥 소음인지. 도연? 의사가 메모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정신을 잃었다. 그 단어는 그렇게 사라졌다. 다음에 깨어났을 때 옆에는 이상민이 있었다. 정신 들었나? 여기가 어디죠?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근처야. 자네 바닷가에 떠밀려 와 있었어. 제가 누구죠? 그건 나도 모르지. 자네가 말해줘야지.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름도, 집도, 가족도. 현재, 으악. 강석진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대합실의 사람들이 놀라 그를 쳐다봤다. 회장님, 회장님. 비서와 경호원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강석진은 그들을 보지 못했다. 계속 다른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첫 월세방. 작고 좁았지만 따뜻했다. 미정이 라면을 끓이며 웃고 있었다. 도연 씨, 밥 먹어요. 지금 가. 결혼식 날. 허름한 예식장이었지만 행복했다. 미정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평생 지킬게. 민수가 태어난 날. 산부인과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의 그 전율. 아들입니다. 축하드려요. 민수의 첫 돌. 작은 돌잔치였지만 즐거웠다. 아이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다들 웃었다. 우리 아들 가수 하려나 봐. 민수의 첫 걸음마. 아이가 비틀거리며 자기에게 걸어왔다. 손을 뻗어 안아줬다. 잘했어, 민수야. 배를 타러 가던 마지막 아침. 현관에서 미정이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다녀와요. 곧 돌아올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도연 씨. 그리고 마지막 기억. 불타는 배. 차가운 바닷물.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감각. 모든 것이 돌아왔다. 나는. 강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정도연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18년 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이름. 18년 동안 그리워했지만 떠올리지 못했던 얼굴들. 아내, 아들, 집, 모든 것. 나는 정도연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미정의 집에서 몰래 가져온 가족 사진을 꺼냈다. 구겨진 사진 속에서 젊은 자신과 미정, 그리고 어린 민수가 웃고 있었다. 미정아, 민수야.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이 진짜 자신의 가족이라는 걸 알았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알고 있었다. 18년 동안 어딘가에 묻혀있던 기억이, 사랑이,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회장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강석진, 아니 정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병원 갈 필요 없어.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탑승구를 향해 줄을 선 사람들을 바라봤다. 저 배를 타면 러시아로 간다. 강석진의 삶으로 돌아간다. 18년 동안 만들어온 그 삶으로.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 삶은 반쪽짜리였다는 것을. 진짜 자신은 여기 한국에 있었다는 것을. 배는 다음에 타자. 도연이 말했다. 비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예, 회장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미팅은 취소해. 형님한테 전화해서 양해를 구해. 하지만 난 지금 집에 가야 해. 도연은 비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18년 만에 돌아가는 거야. 18년 동안 못 갔던 집에. 그는 대합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뒤따랐다. 어디로 모실까요? 성북동. 성북동으로 가자. 차가 출발했다. 인천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빌딩들, 다리들,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 도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15년, 아니 18년을 돌아서야 겨우 집에 간다. 강석진으로 산 18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이상민을 만났고 사업을 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건 빌린 인생이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은 18년 전에 멈춰 있었다. 미정아, 기다려. 이제 간다. 그는 가슴에 사진을 꼭 껴안았다. 민수야, 아빠가 간다.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성북동으로 향했다. 골목길이 가까워질수록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8년 만에 귀환이었다. 바다가 삼켜갔던 한 남자가 이제 육지로 돌아오고 있었다. 차가 성북동 골목 초입에 멈춰섰다. 도연은 서둘러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비서가 따라 내리려 하자 손을 내저었다. 여기서 기다려. 혼자 갈게.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 잠깐이면 돼.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경사진 오르막길.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빠르게 거의 뛰다시피 올라갔다. 양복 재킷이 바람에 펄럭였고 구두가 아스팔트를 박차며 소리를 냈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골목을 오르는 동안 모든 것이 기억났다. 왼쪽 두 번째 보도블록, 겨울마다 얼어서 미끄러운 곳. 발이 자동으로 피해갔다. 오른쪽 담벼락 밑에 작은 홈, 장마철이면 물이 고이는 곳. 역시 자연스럽게 피했다.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모퉁이. 가을이면 민수와 함께 감을 따먹었던 그 나무.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금 더 늙었지만 여전했다. 전봇대, 빨래터, 동네 슈퍼, 버스 정류장. 하나하나가 기억 속 그대로였다. 18년이 지났지만 이 동네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여기야. 도연은 낡은 파란 대문 앞에 섰다.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바라봤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슬어 있었지만 틀림없었다. 자기 집 대문이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다. 차갑고 거칠었다. 천천히 잡아당겼다. 삐걱 익숙한 소리를 내며 대문이 열렸다. 작은 마당이 눈에 들어왔다. 평상이 있었다. 오래된 나무 평상, 여름이면 그 위에 앉아 수박을 먹었던. 민수는 그 위에서 뛰어놀았고 미정은 거기 앉아 콩을 다듬었다. 화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고추, 상추, 깻잎. 미정이 항상 키우던 것들.
지금도 초록색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구석에 우물 펌프. 여름이면 차가운 물을 퍼올려 머리를 감았다. 민수는 그 물로 물총놀이를 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도연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이 익숙한 땅을 밟았다. 18년 동안 잊고 있었지만 발은 기억하고 있었다. 평상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한미정이었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18년. 18년 만이었다. 그녀는 늙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손은 거칠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정이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결혼 서약을 했던, 아이를 낳아준 그 사람. 대문이 열린 소리에 미정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미정의 눈이 크게 떠졌다.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이 떨어졌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미정은 평상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렸다. 미정아. 도연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 기억났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도연 씨? 응, 나야. 정도연. 도연이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어떻게 기억을. 항구에서 러시아어 들으니까 갑자기 다 떠올랐어. 사고,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메었다. 그리고 너. 민수, 우리 집, 다. 미정은 그저 울기만 했다. 1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도연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상 바로 앞 흙바닥에. 미정아, 나 기억해. 우리 첫 월세방. 방 하나짜리 작은 집이었지.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만 원. 겨울엔 추워서 둘이 이불 덮고 떨었잖아.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민수 태어난 날도 기억해. 산부인과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어. 새벽 4시 23분에 태어났지. 3.2kg. 너는 힘들어했지만 웃고 있었어. 아들이에요 하면서. 기억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첫돌 잔치. 돈 없어서 집에서 소박하게 했지. 떡만 사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만들었어. 민수가 마이크 잡았을 때 너랑 나랑 얼마나 웃었는데. 그랬죠. 배 타러 나가던 그날 아침도 기억해. 너는 현관에서 손 흔들었어. 조심히 다녀와요 했잖아. 나는 곧 돌아올게 사랑해 했고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근데 못 돌아왔어. 18년 동안. 미안해, 미정아. 아니에요. 미안해. 너 혼자 다 키웠잖아. 민수 혼자 다 키웠어.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기억도 못한 채 다른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았어. 살아있었잖아요. 미정이 무릎을 꿇고 도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살아있었어요, 도연 씨. 그걸로 됐어요. 18년이야, 미정아. 18년을. 늦게 왔어도 안 오는 것보단 100번 나아요. 미정이 그의 이마에 자기 이마를 댔다. 살아서 돌아왔어요. 내 사람이. 그걸로 충분해요. 도연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꽉 놓치지 않을 것처럼. 미정도 그를 안았다. 18년 동안 비어있던 품이 다시 채워졌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울고 안고
떨고. 손이 너무 거칠어졌네. 도연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일 많이 했으니까요. 고생했어. 정말 많이. 괜찮아요. 이제 왔잖아요. 도연은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자신을 위해, 아들을 위해 18년을 일한 손.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내가 다 할게. 같이 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같이 하면 돼요. 도연도 웃었다. 눈물이 아직 뺨에 남아 있었지만 웃었다. 그래. 같이 하자. 하늘을 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가을 하늘이었다. 맑고 높았다. 집이 그대로네. 당신 집이니까요. 그대로 둬야죠. 고마워. 뭐가요? 다. 도연은 집을 둘러봤다. 작은 마당, 낡은 집, 오래된 평상. 모든 것이 소중했다. 민수는 어때? 잘 컸어요. 의사 됐어요. 알아. 어제 봤어. 당신 닮았어요. 눈이랑 코. 그래. 응. 성격도 비슷해요. 고집 세고 착해요. 도연은 웃었다. 아들. 자기 아들. 18년 동안 못 봐줬지만 잘 자랐다. 빨리 만나고 싶다. 곧 와요. 전화할게요. 미정이 일어나려 하자 도연이 그녀를 붙잡았다. 잠깐만 더. 왜요? 그냥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어. 미정은 다시 앉아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알았어요. 있어요.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봤다. 바람이 불어왔다. 화분의 깻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꿈 같아. 도연이 중얼거렸다. 저도요. 18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돌아간 거예요. 우리 집에. 응. 돌아왔어. 도연은 미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다시는 안 나갈게. 나가도 돼요. 근데 꼭 돌아와야 해요. 약속할게. 진짜요? 진짜. 이번엔 꼭 지킬게. 미정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18년 만에 다시 닿은 그 머리카락. 어서 와요, 도연 씨. 다녀왔어, 미정아. 대문 밖에서 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다. 18년 만에 되찾은 집, 18년 만에 되찾은 사람, 18년 만에 되찾은 이름. 나 정도연이야. 그가 다시 한번 말했다. 한미정의 남편이고 정민수의 아버지. 미정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내 남편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다. 바다가 삼켰던 배 한 척이 18년을 떠돌다 마침내 항구로 돌아왔다. 3일 후, 미정은 아침 일찍 전화기를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일은 아니고 오늘 저녁에 수진이랑 같이 집에 올 수 있어?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보여줄 게 있어서. 보여줄게요. 민수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와. 꼭.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7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거실을 둘러봤다. 도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지난 3일 동안 그는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 강석진으로서의 일정은 모두 취소했고 비서에게는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만 전했다. 민수 온대요. 오늘 저녁에. 도연의 손이 멈췄다. 접시를 잡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오늘? 네. 더 미룰 수 없잖아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다. 아들.
18년 만에 만나는 아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냥 있는 그대로요. 아버지라고. 받아들일까?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미정이 다가와 도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예요.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였다. 수진도 함께였다. 어서 와. 들어와. 미정이 현관으로 나갔다. 도연은 거실 안쪽에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수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그래서 뭐 보여준다는 게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멈췄다. 거실 안쪽에 서 있는 남자를 본 것이다. 강석진. 아니, 정도연. 결혼식 날 신부 측 귀빈으로 왔던 그 남자가 자기 집 거실에 서 있었다. 어떡해.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다. 도연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입술이 떨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졌다. 그저 바라봤다. 아들을, 자기 아들을. 민수는 도연보다 키가 컸다. 얼굴은 미정을 더 닮았지만 눈매와 코는 도연을 닮았다. 영정사진 속 젊은 아버지와 지금 눈앞의 남자, 그리고 거울 속 자기 얼굴이 겹쳐 보였다. 회장님 왜 여기? 민수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기억났어. 다. 기억이요? 응. 18년 전. 너 태어난 날. 너랑 놀아주던 날들. 다 기억해.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미정이 민수의 옆에 섰다. 민수야. 이분은 강석진 회장님이 아니야. 그럼요. 정도연이야. 너의.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의 아버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내 아빠야, 민수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어.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았던 거야. 말도 안 돼요. 민수는 됨걸음질 쳤다. 수진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민수 씨,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18년 전에. 바다에서. 민수야.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나야. 정말이야.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도연은 셔츠 소매를 걷었다. 왼손목에 화상 흉터를 보였다. 이거 내가 2살 때 된장찌개 냄비를 잘못 잡아서 생긴 거야.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민수는 흉터를 바라봤다. 어렸을 때 그 흉터를 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이거. 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가족 사진이었다. 너 초등학교 2학년 입학식 날이야. 내가 교복 입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해. 아빠, 나 멋있어? 했잖아. 민수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아버지와 눈앞의 남자 같았다. 20년의 세월 차이가 있지만 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첫걸음마 한 날도 기억해. 거실 여기서 저기까지 10걸음 걸었어. 나한테 오려고. 넘어질까봐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 도연의 목소리가 메었다. 내가 좋아하던 노래도 기억해. 아기 공룡 둘리. 그거 매일 틀어달라고 했잖아. 나한테. 아빠. 민수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그 단어가 나왔다. 18년 동안 영정사진에게만 했던 말. 응. 아빠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민수야. 너 혼자 크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아빠. 민수도 울기 시작했다. 30대 남자, 의사.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 아이처럼 울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나야. 민수는 사진을 떨어뜨리고 도연에게 달려갔다.
와락 껴안았다. 도연도 아들을 껴안았다. 꽉 놓치지 않을 것처럼.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미안해. 미안해, 민수야.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다. 미정도 울었고 수진도 눈물을 훔쳤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아빠. 늦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민수는 도연의 등을 두드리며 계속 울었다. 18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한참 후 민수가 물러서며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도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화물선 사고, 바다에 빠진 것, 러시아 항구에서 구조된 것, 기억을 잃은 것, 이상민을 만난 것, 강석진이라는 이름으로 산 것, 그리고 결혼식 날 미정을 만나고 항구에서 기억이 돌아온 것까지. 민수는 말없이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돌아올 거야. 집에. 강석진으로서의 삶은요? 정리할 거야. 이상민 형님과도 이야기했어. 이해해 주셨어. 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정리해야지. 사망 선고 취소하고 정도연이라는 이름 되찾고. 그게 가능해요? 변호사랑 상담했어. 가능하대. 시간 좀 걸리지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말 돌아오시는 거네요. 그래. 아빠가 돌아온다. 민수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도연이 아들을 다시 안았다. 이제 같이 살자. 응? 네. 같이 살아요. 2주 후 법원 회의실. 변호사, 판사, 그리고 이상민이 배석했다. 도연과 미정, 민수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도연 씨의 사망 선고 취소를 인정합니다. 판사의 선언이 떨어졌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 이제 법적으로 정도연 씨는 생존자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모두 재발급 가능합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정도연. 자기 이름이 적힌 공식 문서.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오며 이상민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하네, 도연. 아니, 이제 도연이라고 불러야 하나? 형님은 편하게 부르세요. 그래. 자네 진짜 이름을 이제야 알았구만. 이상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강석진이란 이름은 내가 지어준 거지만 정도연이 진짜 자네였어. 형님께는 평생 은혜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자네가 나한테도 큰 힘이었어. 이상민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다. 사업은 천천히 정리하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 18년 만에 되찾은 가족이잖아. 감사합니다, 형님. 그리고 민수. 이상민이 민수를 불렀다. 네, 회장님. 자네 아버지 훌륭한 분이야. 잘 모시게. 알고 있습니다. 민수가 깊게 인사했다. 이상민이 떠나고 가족셋만 남았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요. 민수가 말했다.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그냥 떨어져 있었을 뿐이지. 도연이 아들의 어깨를 안았다. 이제 다시 모였잖아. 네. 다시 모였어요. 세 사람은 법원 계단에 나란히 섰다. 사진 찍을까요? 수진이 휴대폰을 들었다. 좋지. 찍자. 세 사람이 가까이 붙어 섰다. 미정 가운데 양옆에 도연과 민수.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세 사람이 담겼다. 18년 만에 완성된 가족 사진. 이제 집에 가요. 미정이 말했다. 그래. 집에 가자. 도연이 손을 내밀었다. 미정이 그 손을 잡았다. 민수가 반대편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가족으로. 한 달 후.
성북동 골목 입구에 작은 사진관, 명동사진관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도연이 어렸을 때부터 있던 곳이었다. 민수의 돌사진도 초등학교 입학사진도 모두 여기서 찍었다. 여기 아직 있었네. 도연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다. 40년째 같은 자리예요. 사장님도 그대로시고.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얀 머리의 노인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안경 너머로 신문을 읽고 있던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노인의 눈이 커졌다. 도연이 아닌가?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말고. 근데 자네 죽은 줄 알았는데. 긴 이야기예요. 살아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안경을 벗어 눈을 비비고 다시 썼다. 세상에 이게 무슨 미정 씨. 이거 진짜 도연이 맞나? 네, 사장님. 진짜예요. 노인은 카운터를 돌아 나와 도연의 손을 꽉 잡았다. 잘 돌아왔어. 정말 잘 돌아왔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래서 오늘은 가족사진 찍으러 왔어요. 미정이 말했다. 내 식구요. 저희 둘 민수 그리고 며느리. 좋지, 좋아. 어서 안으로 들어와. 사진관 안쪽 스튜디오는 예전 그대로였다. 흰색 배경, 조명, 오래된 카메라. 모든 것이 추억 그대로였다. 민수와 수진이 먼저 들어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 아닌가? 이게 얼마만이야? 의사 됐다며? 네, 덕분에요. 며느리도 데려왔네. 예쁘장하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자, 그럼 배경 앞에 서봐. 어디 어떻게 설까? 사장님이 네 사람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가운데 미정과 도현, 양옆에 민수와 수진. 좀 더 붙어. 가족 사진인데 떨어져서 어떡해. 도연이 미정에게 더 가까이 붙었다. 어깨가 닿았다. 미정이 쑥스럽게 웃었다. 민수도 아버지 쪽으로 붙고 민수가 아버지 옆으로 바짝 붙었다. 도연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진 씨도 시어머니 쪽으로. 수진이 미정 옆에 섰다. 미정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좋아, 좋아. 이제 다들 카메라 봐. 네 사람이 카메라를 바라봤다. 웃어, 웃어. 좋은 날인데.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다. 진짜 웃음이었다.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좋아. 하나, 둘. 잠깐만요. 도연이 손을 들었다. 뭔데? 이거 하나만 빼고 찍어주세요. 도연은 왼손목에 시계를 풀었다. 18년 동안 차고 있던 러시아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함께한 그 시계. 이제 필요 없어. 왜요? 좋은 시계잖아. 이건 강석진의 시계예요. 나는 이제 정도연이니까. 도연은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다. 좋아.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환한 빛 속에서 네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환하게 웃는 얼굴들. 행복한 가족. 한 장 더 찍을까? 네, 한 장 더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구도로. 도연과 미정이 앉고 민수와 수진이 뒤에 섰다. 좋아. 하나, 둘, 셋. 다시 플래시가 터졌다. 완벽해. 이틀 후에 찾으러 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진관을 나서며 도연이 말했다. 한강 갈까? 한강요? 응. 날씨도 좋고 같이 걷고 싶어. 좋아요. 네 사람은 차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다. 가을 오후 햇살이 따스했다. 한강 둔치. 갈대밭 사이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민수와 수진이 앞서 걸었고 도연과 미정이 뒤따랐다. 여기 자주 왔었지?
도연이 물었다. 네. 민수 어렸을 때 자주 데려왔어요. 자전거 타는 법도 여기서 가르쳤어요. 내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이제 손주한테 가르쳐주면 되죠. 손주? 미정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언젠가는 생기겠죠. 그러게. 할아버지라. 도연도 웃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18년 만에 다시 잡은 손.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이 나이에 이런 기적도 있네. 미정이 중얼거렸다. 기적이라기보다는 도연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길 잃은 배 한 척이 겨우 한 곳 찾은 거지. 그것도 기적이에요. 바다가 삼켜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어. 괜찮아요. 돌아왔으니까. 미정이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이제 또 떠나면 안 돼요. 안 떠나. 약속할게. 진짜요? 진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강물도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노을 예쁘다. 그러게.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노을을 바라봤다. 미정도 멈춰서서 함께 바라봤다. 18년 전에도 이런 노을 봤었나? 봤죠. 같이. 기억 안 나네. 괜찮아요. 이제부터 다시 보면 돼요. 앞서 가던 민수가 돌아서며 소리쳤다. 엄마, 아빠, 사진 찍어요. 응, 간다. 두 사람이 아들에게로 걸어갔다. 민수가 휴대폰을 들었다. 여기 서봐요. 노을 배경으로. 도연과 미정이 나란히 섰다. 뒤로 노을이 펼쳐졌다. 좀 더 붙어요. 도연이 미정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가까이 당겼다. 미정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좋아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는 노을을 배경으로 서 있는 두 사람이 담겼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 잘 나왔어요. 보실래요? 나중에 봐도 돼. 도연이 말했다. 지금은 진짜를 보고 싶어. 그는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도 그를 바라봤다. 예쁘네. 뭐가요? 당신. 이 나이에 무슨. 진짜야. 지금이 제일 예뻐. 미정이 웃었다. 볼이 붉어졌다. 민수와 수진이 앞서 걸으며 속삭였다. 아버지 엄마한테 되게 다정하시네. 18년 만이잖아. 당연하지. 우리도 저렇게 늙을까? 당연하지. 우리도 저렇게 될 거야. 좋다. 수진이 남편의 팔짱을 꼈다. 뒤에서 도연과 미정이 천천히 따라왔다. 행복해? 도연이 물었다. 행복해요. 당신은요? 나도. 앞으로도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우리 이제 같이 있잖아.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이제 같이 있네요. 두 사람은 산책로를 따라 계속 걸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다. 하늘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 갈매기 한 마리가 강 위를 날았다. 날개를 펼치고 유유히. 저 갈매기 봐. 어디? 저기. 혼자 날고 있어. 외로워 보이네. 아니야. 자유로워 보여. 도연이 갈매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저랬었나 봐. 18년 동안 혼자 떠돌면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래. 이제 집에 왔어. 갈매기가 방향을 틀어 강 건너편으로 날아갔다. 점점 작아지더니 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도 돌아갈까? 네. 집으로. 네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고 성북동으로 출발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이 도시에 우리 집이 있다는 게 신기해. 도연이 중얼거렸다. 당연한 건데요. 18년 동안 없었잖아. 이제 있어요. 계속.
차가 성북동 골목에 도착했다. 익숙한 오르막길, 익숙한 대문. 다 왔다. 네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 도연이 대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마당이 드러났다.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미정이 아침에 켜둔 것이다. 들어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맞아주었다. 집이 제일 좋네. 도연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그럼요. 우리 집인데.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저녁 먹을래요? 당연하죠.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끓여주는 거 다 좋아. 민수와 수진이 거실에 앉았다. 도연도 함께 앉았다. 아빠, 회사는 정리 다 됐어요? 거의. 다음 주면 끝나.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천천히 생각해 볼게. 쉬셔도 돼요. 제가 벌잖아요. 고마워, 민수야. 도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들렸다. 미정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도와드릴까요? 수진이 일어섰다. 괜찮아. 금방 할 거야. 하지만 수진은 부엌으로 들어가 미정을 도왔다. 거실에 도연과 민수만 남았다. 민수야. 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수진이랑 행복하게. 아빠는요? 나도 행복할 거야. 엄마랑. 민수가 웃었다. 그러세요. 저희 걱정 마시고. 응. 너희 잘 살면 그게 내 행복이야.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밥 됐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모였다. 밥, 국, 반찬들이 차려졌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따뜻한 저녁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18년 만에 완성된 식탁. 밤, 민수와 수진이 떠나고 도연과 미정만 남았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별 보이네. 서울에선 보기 힘든데. 오늘 운이 좋은가 봐. 미정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오늘 하루 좋았어요. 나도. 앞으로도 이런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매일. 도연이 미정을 끌어안았다. 사랑해, 미정아. 나도 사랑해요, 도연 씨.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바다가 삼켰던 사람이 돌아왔다. 18년이라는 긴 항해를 끝내고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항구에